오피스 공실률이 20%에 가깝게 육박하는데요. 이 숫자는 미국 역사상 최대치예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는 약한 고리가 터져서 금융위기까지 번진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번 시간 미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작년부터 계속 들렸는데 사실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죠. 네네. 그리고 지금도 좋고 뭐 주식시장은 뭐 너무 좋아서 네. 이게 양치기 소년의 말이었나라는 분들 이제 시청자 댓글이 많던데, 경기 침체 올해는 오는지, 만약에 네. 온다면 뭐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뭐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뭐 그동안 계속 소프트 랜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소프트 랜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의 개념은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긴 하는데 뭐 우당탕탕하진 않는다. 지금 뭐 한국 경제처럼 작년에 1.4% 성장하거나 뭐 중국 경제가 뭐 성장률이 6%였다가 4%로 뚝 떨어지거나 소위 그런 우당탕탕하는 모습은 다소 하드랜딩에 가깝고요. 한국 경제는 하드랜딩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경기가 둔화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의 뷰랑 여러 기관들의 뷰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제시해준 그 데이터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IB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평균한 거예요. 했을 때 이 검정색 보시면 경로가 2023년 4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다. 3, 4분기 좋았죠. 미국 경제가 정말 경기 침체 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2월 말 3월 초잖아요. 이런 구간에는 아직까지도 24년 1분기 GDP가 안 나온 거예요. 23년 4분기 GDP가 1월 말에 혹은 2월 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아직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성장률인데, 그 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속보치든 확정치든 간에 23년 데이터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 12월에 전망했었을 때는 1.4였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좋은 거니까 미국 경제가 쉽게 뭐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가 보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말고요. 앞으로는 IB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1.2, 0.2, 0.6으로 성장률이 이렇게 좀 가파르게 둔화한다. 그래서 24년 2, 3분기 정도가 됐을 때 다소 경기 침체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는 다시 1.8% 정도로 오니까 지금 1, 2, 3, 4분기에 일종의 평균치, 연간 성장률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한 2%가 살짝 안 되는 한 1.6%, 1.5% 요 정도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한 뭐 이렇게 하드랜딩으로 보고 있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IB조차도. 그리고 25년 들어서 다시 이제 좀 정상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봤을 때는 이 하늘색이었는데 최근 봤을 때는 이런 검정색이니까 과거에 봤을 때보다는 미국 경제가 더 좋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런 모습이 아예 노랜딩은 아닌 것이고 좀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의 뷰가 아니라 IB들의 뷰를 잠깐 소개한 겁니다. 이제 IMF의 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검정색으로 보시면 미국 경제가 5.9에서 2.1로 크게 추락해서 2.5, 2.1로 L자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역시 이게 미국 경제가 고성장한다. 24년 올해에 폭발적으로 회복된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23년에 좀 충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1.8로 봤는데 아닌가 보다. 그래도 미국 경제가 그나마 잘 선방했구나. 대응을 잘했구나 라고, 왜 대응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숫자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자인 건 맞고요. 24년도 23년보다는 좀 어렵겠구나. 그만큼의 고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겠구나. 또 25년에도 1.7%로 성장률이 점차 내려가는 것을 보면 어쨌든 24년, 25년에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고물가 고금리에 다소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날 텐데, 그게 미국 경제치고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고려해서 뭐 굉장히 큰 하드랜딩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소프트랜딩에 가까운 그런 살짝 스크래치를 겪는, 잘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규명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연준도 뭐 올해는 어쨌든 한다는 거는 얘기했는데,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정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뭐 김작가 TV에 뭐 오랫동안 출연을 하면서 꾸준히 공통되게 드렸었던 의견은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계속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올해 말고 이제 작년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작년까지는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계속 전망을 말씀드렸고 제가 작년 10월에 여기 출연했을 때도 24년 연내 금리 인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반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많으면 2-3차례, 적으면 1차례 정도의 하반기 끝자락에 들어서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3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3가지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경기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를 결정할 때 경기 안정 여부를 관찰해요. 근데 경기 안정 방금 보여드렸죠.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해서 경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3가지를 고려할 때 이 첫 번째 경기 안정 여부는 무시해도 될 만큼인 거예요.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될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나머지 2가지인데 그 다음 하나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확실히 됐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특히나 이 물가 안정 2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적은 물가 안정인 거고 원래 물가 안정 기구라고 저는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이든 페드든 마찬가지 물가 안정 기구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 만든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그 기구의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금리를 왜 인상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금리 왜 인상했어요? 22년부터? 물가가 높았어요.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요? 물가 떨어지면. 물가 잡히면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답은 물가 잡힐 때입니다. 라고 답변 드리면 돼요. 그럼 물가 잡히는 구간은 언제일까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 네, 2%. 그쵸.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그러니까 2% 초반에 안착할 때. 그때 금리 인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언제 인하합니까? 물가 잡힐 때요. 물가 잡힌다는 게 뭐죠? 어떤 뜻인 거죠? 2% 물가를 볼 때예요.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표현을 해왔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물가를 보면 돼요. 2번째 조건이죠. 3번째 조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가 흐름을 보면 어쨌든 CPI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최근 그래도 3.1%까지는 떨어졌어요. 근데 재밌게도 3%까지는 굉장히 가속도를 붙이면서 떨어졌는데 3%를 기록한 이후에는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도 뭐라 했냐면 24년의 물가의 흐름은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다.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도통 안 잡힐 것이다. 이 3.0 밑으로 잘 안 내려오는 흐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값이 여기 기준을 제가 그어놨죠. 2% 초반 2.123 요 정도 실적치에 부합하면 이제 물가 잡혔구나. 물가 잡혔다고 확신할 수 있겠구나. 그때야 비로소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5.5% 금리는 너무 제약적이네. 너무 금리가 높네. 이제 물가 다 잡았으니 경기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어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코어 CPI, 근원 물가인 거예요. 근원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스무드하게 잡히죠. 이것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니까 역시 CPI도 중요하지만 근원 CPI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역시 근원 물가도 한 4% 정도까지는 좀 잡히는 듯 했는데 4% 정도, 4.1 뭐 이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2%라는 그 근원 물가의 실적치를 보려면 그냥 느낌상 그냥 제가 계산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인 뷰를 여쭙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느낌상 먼저 상반기 중에 2% 숫자를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이 그래프의 흐름을 보면 끈적끈적하게 근원 물가도 잘 2% 목표 수준에 안 올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안 올 것 같은지를 진단해야 되겠죠. 네. 그 진단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기여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기여도.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컵 있잖아요. 컵 있고 그 두루마기 휴지 좀 가져와 보세요. 네. 이 세 가지로 자 여기다 올려놔 보세요. 예, 이거 하나. 자, 이게 예를 들어 에너지 물가라는 거예요. 그 위에 컵을 또 쌓아 보세요. 이거는 식료품 물가예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쌓을게요. 이게 근원 물가예요. 쌓이니까 이걸로 쌓을게요. 근원 물가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기여도라고 합니다. 이 기여도 높이를 다 합치면 네. 맨 위에 있는 높이가 다 나오죠. 이걸 지금 현재의 미국 CPI 물가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 그래프로 갈게요. 22년 6월이 고점이에요. 이게 9.1%였습니다. 여러 개를 쌓았을 때 9.1% 나오죠. 지금은 아까 CPI 소개한 3.1%겠죠. 이걸 다 쌓았을 때 3.1%인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해 본 결과 얘는 별 기여도가 없어요. 그죠? 얇죠? 이것도 좀 정의를 한다면 얘도 별 기여가 없다고 해볼게요. 얇아서. 그러니까 기여도를 다 빼버리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파란색 하나만 기여도가 강해요. 네. 그러면 결국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요놈 거야? 때문이죠. 요놈 때문에. 요놈이 뭐죠? 근원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해부를 해본 거예요. 미국 CPI를 해부를 해보니까 잘 안 잡히는 이유는 결국 요놈이네. 바로 그게 근원 서비스 물가인 거예요. 여기 해부를 해본다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서비스업을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화 가격은 많이 안정화됐어요. 네. 재화 물가는. 그리고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도 많이 기여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품 물가도 떨어졌어. 근데 이런 상품을 만들 때 이 상품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일 거예요. 그 소재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아마도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가격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근원 서비스 물가를 결정짓는 변수는 뭘까? 서비스업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유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이런 서비스업에는 무슨 원자재 가격이 반영이 돼요? 간접적으로는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인건비?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그 비용 구조를 해부해 보면 역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물론 렌트비도 여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는 렌트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렌트비는 그렇게 강하게 잡히기가 어려워요. 경기적이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근원 서비스가 물가가 잡히려면 뭐가 잡혀야 된다? 인건비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인건비가 떨어지려면 여기 보시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야 돼요. 그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려면 뭐가 악화돼야 될까요? 고용시장이 악화가 돼요. 고용시장이 좋으면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고용이 좋죠. 고용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나름 4.3%까지 떨어져서 그런 서비스 물가도 이제 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임금 상승률이 다시 올라갔어요. 사실 임금 상승률이 3%대를 봐야 그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기여도가 떨어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할 텐데 고용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고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뷰를 말씀드리면 임금 상승률이 4% 언더로 떨어지는 다소 고용 침체적인 모습, 뭐 강한 침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2분기 정도의 관측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임금 상승률을 다소 떨어뜨릴 것이고요. 그런 지점에 결론적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이 또 CPI 실적치가 2% 초반에 안착할 것이다. 그런 지점에 이제 마음 놓고 확신을 갖고 컨빅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3분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시점을 논한다면 저의 의견은 좀 7월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다. 6, 7월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7월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연준의 이제 세 가지 역할의 경기 안정과 물가 안정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 가지 얘기 안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뭐예요? 세 가지였는데 이제 세 번째를 얘기를 해야죠. 네.
이 세 번째가 바로 금융 안정이에요. 금융 안정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를 또 결정할 수 있는 고려 요소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기를 판단하시거나 경제를 읽으실 때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력이 보강이 됐어요. 얼굴 표정도 좋아졌네. 근력이 보강돼서 조금 더 세게 이렇게 뭐 스윙을 할 수 있다든가, 테니스 치고 있어요. 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됐어요. 그건 뭐예요? 경기 안정에 해당돼요. 그쵸?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운동 퍼포먼스가 늘어난 거예요. 그건 경기 안정에 해당됩니다. 근데 비실비실해져요. 그리고 감기 걸려서 막 나 뛰지도 못해요. 경기 부실. 경기 부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 안정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경기 안정은 됐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한 남자가, 누가 봐도 근육빵빵 이런 남자가. 병에 걸렸어. 그렇죠. 질병이 생겼어요.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그런 여부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게 바로 금융안정 여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건장해지고 건강해진다 하더라도 질병에 걸리면 그쪽 훅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질병이 결국 어떤 질병이냐라는 궁금증이 있거나 하면, 혹은 뭐 질병이 있으면 나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긴 주겠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무게를 들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주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는 받겠죠. 주고받아요. 주고받는 관계에는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결국 금융부실 여부를 우린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한데 상업용 부동산 난리 아니냐,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상업용 부동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경제는 뭐 굉장히 강하게 큰 문제 없이 성장하는 모습인데, 왜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금융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금융 안정과 경기 안정을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융 안정 여부,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 부분을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들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그런 부실 문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께 좀 의견을 하나 또 드린 다음에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하면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문제가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인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가격 잘 상승하고 있어서 건설사들도 돈 많이 벌고 있고 투자자들도 돈 많이 벌고 있고 금융부실 우려가 뭐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잡아봐라.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고, 이 문제가 만약에 암처럼 중대한 문제로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랬는데, 미국의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있어요. 그걸 정례회의라고 해요. 근데 그 정례회의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례회의가 있는데도 오늘 일요일이에요, 심지어. 근데 그 FOMC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가지고 오늘 B컷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정례회의 며칠 후에 또 B컷으로 금리 인하합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19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만큼 그게 안 좋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는 약한 고리가 터져서 금융위기까지 번진다 하면,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저는 그것에 무게를 두고 싶진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지배적인 가능성은 뭘까?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가격 그래프를 등락률로 보니까 이 0 밑으로 떨어져 있죠. 계속 곤두박질 쳐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라는 면에서 수요가 없고 공급이 과잉이란 뜻이에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는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실률입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가 있고, 미국에는 멀티패밀리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멀티패밀리는 굳이 따지면 주상복합 같은 거? 예, 약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뭐 그런 느낌의
모습인데 그런 유형인데 가장 심각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는 오피스에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가깝게 육박하는데요. 이 숫자는 미국 역사상 최대치예요. 그만큼 공실이 정말 커졌습니다. 커진 이유는 뭘까요? 커진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와 경기적인 이유인데 구조적인 이유만 잠깐 설명드린다면 코로나19 때 비대면, 그러니까 출근 근무를 안 하고 비대면 근무를 많이 도입했는데 그것에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출근을 안 시키니까 오피스를 줄여도 되네? 임차료가 주네? 그리고 출근 근무 안 해도 생산성이 안 줄어. 어차피 대부분의 사무직들은 여러분 사무직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출근합니다. 근데 거의 95%를 모니터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니터 안 보고 있는 구간은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생산성이 안 준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임차료가 주니까 이거 좋은 방법이다.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경로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상가 영역에서는 워낙 비대면, 언택트 소비, 온라인 쇼핑이 지배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굳이 오프라인 상가가 빼곡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을 계속 높게 야기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예요. 주거용의 대표격이죠. 근데 베이컨시 레이시 4.8%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피스 공실은 18.5%, 리테일, 상가 같은 경우는 10.4%. 어쨌든 아파트에 비하면 두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정말 비교가 안 되게 높죠. 그만큼 공실률이 높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나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이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고금리에 따른 영향이다라고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미국이 긴축 사이클, 금리 인상 기간 동안을 다 나열한 거예요. 04년도, 15년도, 82년도, 77년도 다 나열했는데 그 금리 인상기 동안 CRE가 이 Commercial Real Estate,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뜻합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실질 가격의 흐름이 올라갈 때도 많고 횡보한 적도 많아. 떨어진 적은 몇 번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떨어졌든 올라갔든 이번 22년 이후로의 긴축 사이클은 유독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죠. 이 이야기는 곧 오로지 고금리만의 영향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의 해석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태위태한데 얼마나 위태위태한지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크게 두 가지로 쪼개요. 대출해줘서 뭐가 나와요? 이자를 받죠. 그걸 뭐라고 해요? 이자 이익이라고 해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비이자 이익이라고 해요.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이 있다. 그러면 전체 이익은 순이익이라고 보고 이자 이익을 순이자 이익이라고 본다. 그럼 어렵지 않죠? 두 가지 지표가. 근데 그 순이자 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했나 줄었나? 이게 수직축이에요. 근데 이게 0 밑에 있으면 순이자 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순이익으로 봐도 이자 이익을 포함한 순이익 전체를 봐도 다른 방면으로라도 벌었는지를 보니까 다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순이익과 순이자 이익을 보면 둘 다 벌었다가 1분면에 들어가고 순이익은 못 벌었지만 순이자 이익은 그래도 벌었다가 2분면에 들어가고 3분면은 둘 다 떨어졌다고 4분면은 순이자 이익은 잃었지만 순이자 이익을 뺀 나머지 순이익은 늘었다가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그 중소은행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어요? 3분면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 놓여있다는 얘기는 순이자 이익도 잃고 순이익도 잃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이에요. 이 중소은행들이. 그만큼 중소은행들이 영업 상황이 좋지 못하다. 재무적 구조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2023년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있었는데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있었던 그 충격을 짧게 제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 들고 계시죠? 근데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중이에요.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미실현 손실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직 팔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걸 손실 보고라도 만약에 매도한다. 그러면 미실현 손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손실 보고 있는 그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저기서 돈을 달래. 그러면 그때는 그 주식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 때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돈을 갚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증권 투자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실현 손실이 이만큼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 구간 동안에 뱅크런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과다하게 느끼면 소비자들이 위험 심각해 공포감을 느끼면 과도한 뱅크런이 일어나고 과도한 뱅크런 때문에 진짜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그 미실현 손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에요. 이런 국면에 중소은행들이 역시 2023년 4분기에 순이자 이익도 이자 이익도 마이너스인 국면에 만약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실하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 상업용 부동산을 건축했던 건설사, 이들이 결국 공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을 못 갚거나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봐가면서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중소은행들이 결국 돈을 못 받고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런 위협이 있겠죠. 그런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가 확산해서 이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몇몇 중소은행들이 어떻게 될까요? 도산할 수 있겠죠. 그런 위험이 현재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실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이 정도는 이제 감내하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태위태한 건 맞아요. 공실이 심각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결국 금융 부실로도 연결이 되느냐. 금융 부실로는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융 부실까지 갔는데 이게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금융위기로까지 번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고요. 금융부실 우려 있고요. 근데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갈 첫 번째 시나리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진 않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금융부실 상황을 가지고 미국 전 국민이 이거 과잉 공포감을 갖고 너도 나도 돈 돌려달라 하면서 뭐 멀쩡한 대형 은행마저 뱅크런이 발생해서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나타나면 이거는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올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현재로서 올 가능성은 좀 약하다. 왜 그렇게 보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은행들이 이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초록색만 보세요. 이 리저널 로컬 뱅크는 지역 중소은행들입니다. 지역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도가, 의존도가 높아지죠. 맨 밑에가 23년이니까. 23년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늘어나죠. 어쨌든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더 노출되어 가고 있는 은행 섹터는 소형 지역은행들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규명이 됩니다. 실제 이 그래프로 봐도 어느 뱅크 사이즈로 보면 라지뱅크 혹은 리저널 소형은행들이 문제냐 보면 리저널 소형은행을 중심으로 더 많이 익스포저 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규명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은행이 10,000개가 넘어요. 그중에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지역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익스포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프인데 복잡하죠. 그러나 여러분 좀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작은 은행들입니다. 중소형 은행들의 경우 이 회색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CRE,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더 노출되어 있느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냐. 중소은행들일수록 노출도가 심각해요. 그죠? 근데 대형은행들은 노출이 적어요. 자, 그런데 미국 금융 시스템을 흔들 만큼 대형은행들의 기여도가 얼마나 센지, 중형은행들의 기여도가 얼마나 센지, 소형은행들의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본 게 파랑색이에요. 보시면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 만큼
소형은행이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게 미국 금융위기로 가져오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은행들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쓰러질 것은 좀 예상이 됩니다. 많은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24년 중에. 근데 파산이 있어서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융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실 문제는 약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을 감지한 금융소비자들이 너무 과잉 공포감을 갖고 뱅크론을 가져가고 대형은행들로부터 또 막 뱅크론을 일어나고 또 대형은행들이 몇몇 중소은행들을 사줘요. 그러면 이 은행이 이 중소형 은행을 샀으니까 인수했으니까 이 은행도 그 위험을 전이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뱅크론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금융위로까지 번지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다. 미국이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번질 것이냐, 금융위기 올 것이냐, 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이유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왜냐하면 금융부실로 맴돌 것이고 미국 재정부가 그것에 맞게 대응할 것이고 할 것이다. 자, 근데 금융위기로 번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그리고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다시 V자로 자산 가격, 자본 시장의 가격이 반등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금융 부실만 떠안는 이런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자산 가격이 대폭락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안정화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소위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뭐 자산 가격이든 주가든 대폭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금리 인하의 성격이 금융 위기 때문에 경제적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때는 그런 것이고,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물가는 잡혔으니 이제 뭐 금융 안정 도모하자, 경기도 더 성장시키자 하는 경로로 금리 인하한다면 주식시장의 대대적인 뭐 붕괴나 그런 일들은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 하면 지금 AI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AI로 지금 가고 있고 엔비디아, 뭐 MS 뭐 다들 난리잖아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사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AI 관련된 회사의 투자 종목을 사는 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늦었나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건가요? 의견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은 AI의 해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혹은 AI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된 모습이 로봇이죠. 그러니까 로봇의 해. 저 AI와 로봇의 해라고 저는 뭐 작년부터 규명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AI와 로봇의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을 해가면서 누가 더 AI 경쟁력을 끌어올릴까, AI 서비스를 누가 더 잘 전달할까 하는 경쟁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AI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공급은 충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 문제가 단기간 안에 해결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AI 반도체 공급은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건 AI 반도체라는 그 시장 자체는 소위 엔비디아 실적 발표됐을 때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게 정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AI 반도체의 실적이 앞으로도 기대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정점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한다면 저는 뭐 중기적인 안목을 놓고라도 뭐 AI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또 바쁘셔서 이제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 단답형을 짧게만 대답해 주십니다. AI 하면 사실 미국이 소프트웨어라면 뭐 한국은 약간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어느 쪽이 좀 더 앞으로? 어느 쪽이 좀 더 앞으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그런 경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AI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전체 밸류 체인을 놓고 본다면 밸류 체인이 다 같이 가는 거죠. 물론 AI 서비스, AI 반도체, 또 우리나라가 잘 아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다 잘 돼요. 그리고 그 앞단에 있는 소재와 또 설계 다 같이 가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밸류 체인이 다 같이 위로 올라가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예를 들어 3%인데 지금 엔비디아 AI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은 뭐 140%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견인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머지 산업 섹터를 보면 3%가 안 되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I 반도체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류체인 자체는 우상향한다라고 보면 좋아요. 다만 여기서 주된 특징은 어떤 섹터의 경우에는 과잉 공급, 어떤 섹터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그러니까 근데 그 공급 부족의 가장 지배적인 섹터가 뭐예요? AI 반도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가 최근에도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거고 장기적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